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마치 자신의 삶이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자신은 그저 수동적인 관객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은행 계좌도 나쁘지 않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인가?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도쿄에서 런던까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상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기 영혼의 부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융은 이것이 영혼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황금 새장에서 기르는 새를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새장, 맛있는 먹이, 완전한 안전함. 하지만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다른 새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마음속의 불안함이 병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바로 본성의 자연스러운 부름일까요? 융은 현대사회가 그가 가짜 삶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달성하는 것, 이미 만들어진 틀에 따라 사는 것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미 대본을 써놓은 연극에서 능숙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아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공허가 뭐닌 모를 피로감 이상한 꿈들, 마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현대 세계는 이런 신호들에 대처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약물입니다. 우울하세요? 한구울제를 드세요.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드세요. 불안하세요? 안정제를 드세요. 우리는 감정을 약물로 치료하는 사회가 되었고 모든 불편함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감정들이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말입니다. 윤기 성공한 한 남성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경력, 행복한 가정, 높은 사회적 지위. 하지만 그는 끔찍한 악몽 때문에 융을 찾아왔고 항상 자신의 삶이 거대한 속임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융은 그에게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어린 시절 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고 싶었던 이야기, 그가 그렸던 그림들, 붓을 잡을 때 느꼈던 자유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붓을 잡으신 적이 있나요? 윤기 물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그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술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윤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려지지 않은 그림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머릿속에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융은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한 자신이 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과 마주할 용기 갖자 안전을 포기할 용기,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부름을 따를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융이 제시한 길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가짜 삶에서 진정한 각성으로 가는 길 말입니다. 인생 낭비라는 느낌이 왜 선물인지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독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의 대본대로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때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융이 그려낸 인간 심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두 가지 인격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입니다. 의식적 자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생각, 감정,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대부분은 무의식층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묻혀진 꿈들, 마주하지 않은 두려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오직 의식적 자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공이란 감정을 잘 통제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사회가 중요하다고 정의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버전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융은 이 가면의 층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고대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페르소나가 완벽한 아버지, 현명한 아내 또는 모범적인 직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페르소나를 통해서만 살고 진정한 자아를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재능 있는 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자부터 농부까지 영웅부터 악역까지 수백 가지 다른 역할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꺼졌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 역할을 너무 오래 해서 성공이 우리의 전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 역할을 너무 오래 해서 자신도 때로는 약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페르소나를 통해 너무 오래 살아서 더 이상 자신의 진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영혼이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의학적 이유 없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꿈이나 반복되는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융은 한때 중년 여성과 일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모든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3명의 착한 아이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고급 주택가에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어서 융을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마치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기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단편소설과 시를 썼고 펜을 잡고 있을 때 가장 생생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글쓰기는 점잖은 여성의 직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완벽한 아내, 모범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젊은 작가가 있었고, 여전히 울고 있었고, 여전히 표현되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듣는 이 갈리는 소리, 윤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아내 작가의 울음소리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새장에 가둬두었어요. 이것이 바로 윤기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심리적 증상들은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잊혀진 영혼의 부분들이 보내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재능들, 꿈들, 능력들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프면 항고울제를 먹고, 불안하면 안정제를 먹고, 집중이 안 되면 집중력 향상제를 먹습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책의 사회가 되었고, 모든 불편함을 비정상적이고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접근법이 불 대신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것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불편한 감정들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물이 항상 나쁘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학적 개입이 필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영혼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영적 우울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현재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빠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깊은 지혜의 신호입니다. 영혼이 가짜라고 여기는 삶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마차를 끌도록 훈련받은 야생마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항하고 울부짖고 도망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점차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안장을 메고 마차를 끌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마구간에 누워서도 여전히 넓은 초원을 꿈꾸고 갈기에 바람이 스치는 느낌을 꿈꾸고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기쁨을 꿈꿉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하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유에 대한 갈망, 진정한 본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갈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갈망들을 듣지 않을 때 영혼은 다른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것입니다. 이상한 꿈들, 심리적 증상들, 심지어 신체적 질병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윤근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많은 질병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의학적 이유 없이 만성 요통을 앓는 남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과정을 통해 윤근 이 남성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기대와 책임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족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몸이 이런 심리적 상태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요통은 윤기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심신 시스템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할 때 몸이 대화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서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도록 강제하는 증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을 이해하는 대신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요통에는 진통제를, 불면증에는 수면제를, 불안에는 항불안제를 먹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인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합니다. 융은 필요할 때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증상들을 우리를 집으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들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의 일반적인 어려움과 영혼의 부름 사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융은 몇 가지 매우 구체적인 징후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없이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외적인 모든 기준으로는 성공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자신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명확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지만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피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아서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이상한 꿈들, 갑작스러운 갈망들 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의 출현입니다. 영혼이 새로운 방향들, 아직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들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징후가 있습니다. 시간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간다는 느낌입니다. 지난 한 해,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고는 있지만 성장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징후들 중 자신을 알아본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융에 따르면 이것은 실제로 선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당신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완전히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은 보통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살고 일하고 먹고 자고 아무런 질문 없이 순환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불안함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있고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나는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내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기 모든 치유의 열쇠라고 여긴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숨겨온 자신의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적절하다고 여긴 감정들, 비현실적이라고 여긴 꿈들,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능력들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색깔 가득한 그림을 그리는데 몇 시간이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그림 그리기는 어린아이들의 놀이일 뿐이고 더 중요한 과목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차 붓을 내려놓고 그 열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또는 매우 예민하고 쉽게 울고 쉽게 감동받는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는 것은 약함의 징조이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민한 아이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림자가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나쁜 것들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보물들 재능들, 우리의 가장 창조적인 부분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거부할 때 우리는 이런 귀중한 선물들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화해 없이는 진정한 치유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들을 찾아서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이 과정은 분열되지 않은 완전한 개체가 되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발견과 자기 수용입니다. 개성화는 우리에게 잊혀진 자신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내가 포기한 꿈들은 무엇인가? 내가 무시한 재능들은 무엇인가? 그림자 속에서 울고 있는 나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라고 묻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은 두려움들과 마주하고 실패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때 중년 남성과 일했는데 그는 성공한 존경받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황 발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때마다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신분석 과정을 통해 윤근 이 남성이 어릴 때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아노를 아주 잘 연주했고 음악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음악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넌 실용적인 직업을 가져와야 해. 그들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명예로운 직업이야. 그는 가족의 말을 듣고 법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젊은 음악가가 여전히 있었고 이제 그가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때마다 그의 몸은 마치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기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거부하고 있어요. 융은 그에게 변호사를 그만두고 음악가가 되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음악을 삶 속으로 다시 통합할 방법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저녁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지역 밴드에 참여했고 심지어 음악 저작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여 변호사 일에 음악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점차 공황 발작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자신 안의 음악가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음악적 영혼을 가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개성화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융의 심리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 무의식 외에도 각자의 기억과 경험들을 담고 있는 것 외에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복으로 원형적 패턴들, 고대 이야기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갈망들을 담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 안에는 윤기 원형이라고 부르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시대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원초적 이미지들입니다. 항상 도전을 극복하려고 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양육과 보호의 상징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현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특정한 몇 가지 원형만을 표현하도록 허용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영웅이나 통치자가 되도록 격려받지만 예술가나 양육자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어머니나 돌봄 제공자가 되도록 격려받지만 전사나 탐험가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원형에만 제한될 때 다른 원형들은 그림자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며 표현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융을 찾아온 한 여성이 있었는데 행복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분석 과정을 통해 융은 그녀가 먼 땅을 탐험하고 산을 오르고 모험을 하는 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안의 탐험과 원형이 표현되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그녀에게 가족을 떠나 탐험을 떠나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가 현재의 삶 속에서 이 원형을 표현할 방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가족 캠핑 여행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주말에 산을 배우고 심지어 파트타임 여행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탐험가가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예술입니다. 우리 안의 모든 원형들이 표현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겸손한 방식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융이 우리에게 명확히 이해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되도록 운명지어진 사람이 되어 세상을 가장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각자가 이 생의 고유한 사명 세상에 기여할 독특한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향악단을 상상해 보세요. 각 악기는 고유한 소리,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가 바이올린처럼 연주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잘 연주해도 음악은 풍부함과 조화를 잃을 것입니다. 세상은 첼로의 소리, 트럼펫의 소리, 드럼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당신만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유한 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군중의 소리에서 자신을 분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묻혀진 재능과 갈망들을 탐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으며 융은 그것이 쉽다고 가정한 적이 없습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가장 깊은 두려움들과 마주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사는 안전함을 포기하고 마음의 진정한 부름을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으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의 길이 고독한 영웅의 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외로움이 일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을 때 비슷한 여정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들의 공동체를 찾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 승인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계사로 20년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교사가 되고 싶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직업을 바꿀 용기를 낼 때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했고 안정성을 포기하고 무의미한 꿈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가 교사로서 얼마나 생생하고 행복해졌는지 보았을 때, 그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도 자신만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하게 사는 것의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계도 치유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너무 오랫동안 연결이 끊어졌을 때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융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의 언어이며 영혼이 의식적 마음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꿈에서 우리의 잊혀진 부분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습니다. 융은 깨어나자마자 의식적 마음이 분석하고 해석하기 시작하기 전에 꿈을 적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꿈을 즉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많은 꿈을 축적하고 반복되는 주제들, 이미지들, 감정들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자주 나는 것, 물 야생동물들 또는 이상한 장소들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이 갈망 두려움 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능력들에 대해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들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신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의 몸과 감정이 마음이 이해하기 전에 진실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본성에 맞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증가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며 올바른 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언제 가장 생생함을 느끼나요? 무엇을 하고 있을 때인가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인가요? 어디서인가요? 이런 순간들은 진정한 자아로 가는 단서들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융이 잊혀진 부분들이라고 부른 것들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무엇을 좋아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꿈취미, 재능들이 잊혀졌나요? 중요한 것은 이런 꿈들을 어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아이는 꿈이 현실적인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엇이 자신을 생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전망이 없는 직업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춤을 사랑했지만 성별에 맞지 않는다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쓰고 싶었지만 재능이 없다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부된 꿈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자로 가라앉아 돌아올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윤근 한때 중년 여성과 일했는데 그녀는 항상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돌과 광물을 수집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지질학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것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45세에 아이들이 다 자랐을 때 그녀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융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지역대학의 지질학 강좌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분야에서 진정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전문 지질학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질학 견학을 안내하고 지역 잡지에 광물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심지어 보석을 파는 작은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돌과 광물을 사랑했던 그녀 아내 아이가 마침내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가 융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잊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잊혀진 부분들과 다시 연결되는 기적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존중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윤기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검열 없이 자유롭게 일기를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깊은 생각과 감정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는 기술이나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을 창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근 무의식이 표현할 안전한 공간을 만들 때 그것이 상징들, 이미지들, 감정들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그동안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이런 발견들에 따라 행동할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동 없는 이해는 단지 지적 오락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 맞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만 일어납니다. 이것이 즉시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잊혀진 취미를 위해 매일 30분을 내는 것, 항상 호기심을 가졌던 것에 대한 강좌에 등록하는 것, 또는 단순히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맞지 않는 약속들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직선적이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때가 있을 것이고 옛 삶의 안전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옛 껍질을 벗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뱀이 성장하기 위해 옛 피부를 벗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옛 버전의 자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뱀이 옛 피부를 벗고 새 피부가 형성되는 사이에 취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 과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같은 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융근 또한 개성화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되는 것을 완료하지 않습니다. 항상 탐험할 더 깊은 층들, 개발할 새로운 가능성들, 통합할 자신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이 여정을 어떤 나이에 시작하든 항상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진정하게 살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인생이 특정 대본을 따라야 한다고 배웁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은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각자가 고유한 대본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직 우리 자신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는 그가 부름 또는 개인적 운명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경직된 계획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따르고 싶어하는 방향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름을 아주 일찍 느낍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의사교사 또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일관되게 따릅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부름이 늦게 나타나거나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윤군 이 부름이 반드시 직업과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창조하는 방식, 세상을 섬기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되는 부름을,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부름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탐험하는 부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름이 아니라 우리만의 부름을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개인적 부름을 따르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융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짜 삶을 살 때 우리는 태어날 때 가져온 독특한 선물들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치유하는 재능이 있지만 가족의 압력 때문에 은행원이 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금융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세상은 잠재적 치유자를 잃었습니다. 그가 도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선물이 낭비됩니다. 반대로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최선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고 진정한 가치를 창조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융은 또한 우리가 행복하고 완전할 때 줄 것이 더 많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불만족과 공허함 속에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시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개성화 과정이 관계에서 긴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옛 버전으로 되돌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순종적인 자녀였다면, 부모의 뜻을 항상 따랐다면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수동적인 배우자였다면 자신의 의견과 필요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되 확고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그들을 거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자신이 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세요. 동시에 융은 개성화를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핑계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정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것은 창의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책임을 다하면서 열정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하지만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지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근 우리가 진정으로 개성화 과정에 헌신할 때 우주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회들 지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 항상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계속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사무직을 그만두고 예수를 추구하기로 결정한 젊은 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속하고 계속 창작할 때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초대를 받고 그림을 팔고 결국 예술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름에 헌신할 때 윤기 말했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의 성공을 돕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기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이 사치품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심리적 필요입니다.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도 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사회입니다. 그것은 창의성이 억압되고 새로운 해결책이 나타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비상적이 되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정하게 사는 사람들의 사회는 생명력과 창의성 치유 능력으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선물을 기여하는 사회이고 사랑이 진실하고 깊은 사회이며 집단적 지혜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자유로운 영혼들의 사회입니다. 융은 우리가 인류가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짜 삶을 계속 살며 문명의 붕괴라는 결과에 직면하거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조직이 우리를 위해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해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할 때, 그 답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치유 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 낭비를 멈추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해서 낭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도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선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직 우리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오직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오직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사본처럼 살기를 멈추고 우리가 실제로는 독특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으로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내면에서 뭔가 움틈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흥분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또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더 진정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은 큰 결정이나 급진적인 변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정직의 순간들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약속에 예라고 말하기 전에 멈춰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 라고 자문할 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5분간 앉아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항상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슬플 때는, 슬픔을 환할 때는 분노를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융은 사람이 고통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치유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 낭비의 느낌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느낌과 함께 앉아보세요.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세요. 즉시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질문과 답 사이의 공간에서 당신의 영혼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잊혀진 꿈들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울고 있는 당신의 부분들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는 가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너무 무서워서 가지 못한 길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마세요. 개성화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당신의 부분들이 표현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작은 실험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창의성을 갈망한다면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오후를 보내보세요. 자연과의 연결을 갈망한다면 공원을 산책하며 발밑에 땅 피부에 닿는 바람을 의식해보세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결점들을 받아들이고 실수들을 용서하고 강점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윤근 진정한 자아를 향한 각각의 작은 걸음이 다음 걸음을 위한 문을 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주는 자기 발견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신비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책들이 나타나고 올바른 사람들이 오고 올바른 기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간단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 여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길의 끝에 자유가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에서의 자유,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서의 자유, 완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 다른 하루를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 대신 새로운 날에 대한 흥분을 느끼며 깨어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거울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을 알아보고 당신이 건설하고 있는 삶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유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소중한 이 삶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모든 복잡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의미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초대로 여기세요. 당신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말입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 태어난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말입니다. 여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생에서 진정으로 소유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진실하고 완전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버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말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독특한 선물들,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사랑과 함께 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